유전체 중 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4개를 따져보게 되면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공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유전율이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정은 약 4.5, 그 다음에 운모는 약 8 정도, 고무는 7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유전율이 가장 큰 것, 즉 전하를 잘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은 운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100Hz의 주기는 몇 초인가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100이기 때문에 이것의 주기는 0.01이 되죠. 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있다는 것은 맞죠? 자력선은 N에서 S극으로 향하죠. 자력선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많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4번의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온이 되면 자력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평균 길이 40cm의 환상 철심에 200K 코일을 감고 여기에 5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 철심일 때 환상 솔레노이드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감겨 있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환상 철심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 H는 2πr 분의 NI로 계산을 하게 되죠. 2 곱하기 3.14 곱하기 R 값이 여기 참 이 문제에서 잘 보셔야 되겠네요. 평균 길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아니라 평균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 파이 r을 이미 알려주게 된 겁니다. 40cm라고. 여기 밑에가 그냥 0.4가 되고요. n 권수는 200K이고 그 다음에 전류는 5가 됩니다. 그대로 쉽게 풀으시면 됩니다. 2500이 되죠. 여기서 만약에 R값, 반지름을 알려주게 됐다면 R값을 집어넣으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2πr, 평균 길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2500이니까 답은 1번 25 곱하기 10의 제곱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에서 끝나는 것 맞죠?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의 전장의 방향을 나타낸다 맞죠?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전하가 있게 된다면 전기력선은 반드시 서로 부딪히지 않게 나갑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0.2 마이크로페럿 콘덴서와 0.1 마이크로페럿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다음에 40V의 전압을 가할 때 0.2 마이크로페럿에 축적되는 전하가 얼마큼 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콘덴서 2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콘덴서 위에 있는 게 0.2고 밑에 있는 게 0.1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40V를 이 양단에 걸어주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전하 Q는 그냥 CV로만 해서도 계산할 수 있죠. C값이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전압이 40V가 되니까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8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각속도 오메가가 377 라디안 퍼 세크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2파이 F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377이 되는 것이죠. F라고 하는 것은 2파이 분의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2 곱하기 3.14 분의 377 이렇게 이 문제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주파수는 60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기전력이 50V, 내부 저항이 5ohm인 전원이 있습니다. 이 전원의 부하를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죠. 기전력이 50V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원이 하나 있고요. 이 안에 내부 저항이 있고 밖에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50V고 밑에가 5ohm이라면 이 옆에 외부에 있는 저항도 5ohm일 때 최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P 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P는 I 제곱 R로도 계산할 수 있고 혹은 R분의 V 제곱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R분의 V제곱으로 해볼까요? 이 R 값이 5고 그 다음에 전압은 오음과 이쪽 오음에 똑같이 25V씩 걸리게 되므로 25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 값은 125W가 될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자체 인덕턴스 40mH와 90mH인 두 개의 코일이 있다. 양 코일 사이에 누설 자속이 없다고 하면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K라고 하는 것은 루트 L1 곱하기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K는 이제 결합계수인 거죠. 결합계수. 따라서 K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 M이 루트 L1 그리고 곱하기 L2와 같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여준 것이 40이라고 했고 90이라고 했으니까 94, 36, 3600이고 루트 3600이라고 하는 것은 60이 되겠죠.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P형 반도체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P형 반도체 첫 번째 불순물은 4가의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P형 반도체에서는 3가의 불순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알루미늄, 붕소, 갈륨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순수한 실리콘에 바로 P형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장의 세기에 단위 자극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자속 밀도의 투자율을 곱한 것과 같다.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자속 밀도, 자기장, 그 다음에 투자율의 관계식을 보게 되면은 자속 밀도 B는 투자율 곱하기 뮤 H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 H는 자속 밀도를 투자율로 나눈 것과 같게 됩니다. 답은 2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선의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래떡 같은 것을 늘려본 적 있으신가요? 가래떡을 양쪽으로 늘리게 되면은 이것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또 가늘기가 가늘어지게 되시죠. 이것이 최적이 일정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아마 가늘기는 더 가늘어질 겁니다. 우리가 저항 R은 로 A분의 L이 되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길이를 2배로 하게 된다면 최적이 일정할 때 단면적은 2분의 1배가 되겠죠. 따라서 저항은 몇 배가 될까요? 저항은 4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답은 4배로 증가하게 되는 3번이 됩니다. 5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1000V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CV의 제곱이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10 값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V 값이 1000의 제곱이 되니까 자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5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5줄이 될 겁니다. 계산하기가 참 쉽게 문제가 형성되어 있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권선수 50인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렀을 때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속이 코일 전체를 쇄교하였다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선수 N 알려졌죠. 전류 I 알려졌죠. 자속 파이를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Li는 N 파이가 되어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L 값을 알고 싶으니까 L은 I분의 N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I 전류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권수는 50회, 그 다음에 자속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 계산해 보게 되면 답은 10mH가 나오기 때문에 1번이 됩니다. 유전율의 단위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러드 퍼 미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전율의 단위가 되겠죠. 두 번째, 볼트 퍼 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위를 나타내는 전위 경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3번에 쿨롱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면적당 몇 쿨롱이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전기력, 전기 선속 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하 밀도 이렇게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4번은 헨리 퍼 미터가 되는데요. 이 헨리 퍼 미터인 것은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유전율의 단위는 1번이 됩니다.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이 비정연파가 가지고 있는 파형을 본질적으로 쭉 찾아보게 되면은 이 안에 직류분, 고조파, 기본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풀이의 분석입니다. 수학적 방법인데 이 풀이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비정연파의 고유 성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 분해하여 금속의 표면에 산화피막을 만들어 이것을 유전체로 이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전기 분해라고 되어 있죠. 전기 분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성이 있는 것은 1, 2, 3, 4번 중에서 전해 콘덴서에 해당합니다. 자극의 세기가 20웨버인 길이 15cm의 막대 자석에 자기 모멘트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답에 근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문제 보기에서 웨버 미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잘 몰라도 여기서 웨버와 미터를 곱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어요. 자기 모멘트 T는 사실 mh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극의 세기 20이고요. 길이 0.15를 곱하면 되니까 답은 3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3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10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105V의 전원이 있고요. 5옴, 10옴, 20옴의 저항이 있게 되네요. 이때 여기 10옴에 걸리는 전압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공급된 전압 105를 5대 10대 20으로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5 플러스 10 플러스 20분의 10에다가 전체 전압 105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례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아마 30이 나올 텐데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옴의 저항회로에 E는 100sin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의 전압을 가했을 때 T는 0에서 순시전류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T는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시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것대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I는 R분의 그냥 V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R 값이 15였고 그 다음에 V 값은 요 100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시값으로 나누려면은 100을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료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5 루트 2를 얻을 수 있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직류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복권을 한번 그려볼게요. 내분권, 복권, 외 분권, 복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내분권, 복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것을 분권으로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없애게 되면은 분권이 되겠네요. 그렇죠? 즉 직권 계좌를 그냥 다이렉트로 이어버리게 되면 됩니다. 직권 계좌를 단락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분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1번에는 3번이 되죠. 반대로 이걸 우리가 직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분권을 떼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분권을 개방시킨다. 이런 말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중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인버터 장치의 약호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전압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파수도 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해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방법에 바로 VVVF 방식이 됩니다. 게이트에 신호를 가해야만 동작되는 소자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을 때 다이오드에 바로 게이트를 집어넣게 되는 이 소자 이름, 이 소자를 우리가 SC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SCR은 에노드부터 캐소드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스위치가 온 상태가 아닌데 게이트에 신호를 주게 됐을 때 비로소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호를 주는 단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소자를 SC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중 전기 용접기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기 용접용 발전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수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크기와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하는 형태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야 일정한 전류로서 우리가 용접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차동 복권형 발전기에서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회전수 1728rpm인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얼마가 될까요? 단 동기 속도가 1800rpm일 때입니다. 슬립은 동기 속도 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되고요. 여기서는 동기 속도가 180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회전자 속도가 1728이 되니 이것을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아마 0.0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100%를 곱하게 되면은 이것은 4%가 되고요.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3번 4%가 됩니다. 다음 중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 변압기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2차 측에 전격과 같은 부하를 거는 것, 즉 실부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많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락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버터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인버터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인버터는 전력 변환 방법 중에서 직류 DC를 교류 AC로 변환하는 방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동기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권선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상 권선이 있게 되고요. 하나는 제동 권선이 있게 됩니다. 보상 권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는 거고 제동 권선은 지금 문제에서처럼 동기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극편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주자속은 감소시켜서 편자작용, 한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로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속과 수직으로 되는 것, 이것은 서로 교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용량이 작은 변압기의 단락보호용으로 주보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락보호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전류가 흘렀을 때 보호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용량이 작은 변압기에서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전류 개전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 중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동 토크의 순서대로 글을 써보게 된다면 반, 콘, 그 다음에 분, 그리고 세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반, 콘, 분, 세, 반발 기동, 반발 유도, 콘덴서, 분상,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발이 들어가야 되고요. 반발 중에서 반발 기동형이 있고 반발 유도형이 있는데 반발 기동형이 더 기동 토크가 크게 됩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하죠. 동기발전기 2대를 병렬 운전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동기발전기 2대를 병렬 운전하게 될 때는 첫 번째, 발생 전압의 주파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주파수 같아야 되죠. 두 번째, 기전력 크기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위상 같아야 되고요. 이 이외에도 파형, 상, 순서 이런 거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발전기의 용량 혹은 전류 이런 거는 같아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하죠. 철심에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나요? 이쪽 N극, S극으로 해서 이렇게 자속을 만드는 이 부분, 이것을 우리가 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 계자가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한쪽의 계자 전류를 증대시켜 유기기전력을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발전기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을 때 한쪽에 전압을 크게 한번 해보죠. 유기기전력을 크게 해서 전압이 커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이쪽에서 자기 전압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바로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외부로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효순환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속도가 일정하고 구조가 간단하여 동기 이탈이 없는 전동기로서 전기시계, 오실로그래프 등에 많이 사용되는 전동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 문제도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답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2번 초동기 전동기입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를 갚는 방법이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2층 분포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단절권, 중권 이런 거는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절권은 고조파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죠. 36번에 4번에 해당합니다. 발전기의 전압변동률을 표시하는 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압변동률은 우리가 전격분의 무브와 마이너스 전격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격을 Vn이라고 했을 때 무브와를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로 놓을 수 있고요. 자, 이 식은 Vn 분의 V0 마이너스 1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회전자 입력이 10kW, 슬립이 4%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동소는 몇 kW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 동손 PC2라고 하는 것은요, 슬립에다가 2차 입력 P2를 곱하게 됩니다. 슬립은 0.0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입력은 10이 되니까 이 값은 0.4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 0.4가 됩니다. 다음 제동 방법 중 급정지하는 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전동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급정지하거나 갑자기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반대되는 전원을 넣어서 전동기를 갑자기 세우는 방법, 역전제동 혹은 역상제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플러깅 제동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3번 역전제동을 사용하게 됩니다. 변압기의 콘서베이터의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변압기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압기 U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막게 되냐면은 바로 변압기 기름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변압기 기름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만나게 됐을 때 상태가 안 좋아지는 여러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변전소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이 될까요?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기 에너지가 왔을 때 그것을 다른 형태의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변전소의 역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압을 편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의 집중과 배분, 그 다음에 역률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전력 생산은 바로 발전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죠. 버스덕트 공사 시 사용 전압이 440V인 경우 몇 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합니까? 1종 접지 공사, 2종 접지 공사, 특3종, 그 다음에 접지 공사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440V, 400V를 넘는 저압이기 때문에 특별 제3종 접지 공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과 전선은 무조건 6cm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조영제와의 거리는 400V 미만일 때는 2.5cm 이상 이격되면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전압의 종별에서 특별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전압의 종별에서 특별고압은 저압 직류든 교류든 7000V를 넘는 것을 우리가 특별고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7kV가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100A인 경우 간선의 허용 전류가 몇 A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동기는 50A가 넘는지 50A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1.25배, 그 다음에 1.1배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은 100A이기 때문에 아래 항에 해당되고요. 100 곱하기 1.1배를 했을 때 이것이 바로 간선의 허용 전류가 됩니다. 100에다가 1.1배 하게 되면 110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금속관에 여러 가닥의 전선을 넣을 때 매우 편리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닥을 묶어서 전선을 넣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철망 그리프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몇 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할까요? 400V 미만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제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만약에 400V가 넘는 저압의 기기기구의 외함이라든지 가요전선관은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전선의 압착단자 접속 시 사용되는 공구는 무엇이 될까요? 압착단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우리가 단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단자를 꼭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압착 펜치 혹은 프레셔 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목장의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밀리미터일 때는 우리가 2밀리미터 이상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요. 혹시 어떤 문제에서는 제곱밀리미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는 우리가 4제곱밀리미터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밀리미터니까 2밀리미터가 됩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하며 금속관 공사에서 끝부분에 빗물 침입을 방지하는데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빗물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관이 세워져 있을 때 이렇게 빗물이 떨어져서 금속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 이 샤워 꼭지처럼 생겨서 전선을 아래로부터 넣어야 되는 보조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엔트런스 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죠. 차단기에서 ELB의 용어는 어떻게 될까요? ELB는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라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하죠. 합성 수지관 상호 관을 연결하는 접속제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성 수지관과 합성 수지관을 연결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번에 로크너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크너트는 금속관에서 사용하는 너트죠. 금속관과 박스 같은 것을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선하는 지선에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주를 지지하는 선을 지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지선은 지선의 안전율이 2.5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용 인장하 중에 최저는 4.31kN, 440kg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선의 지름이 1.6 이상의 동선을 사용할 것, 이 동선, 구리선은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3번이 해당하게 됩니다. 전선 접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 될까요? 전선을 접속할 때는 첫 번째, 전기 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잘못된 거예요. 20%가 아니라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속 부분은 납땜해야 하면 좋고 원래 효력이 있는 것이나 테이프나 아니면 절연기구로써 덮어주면 좋습니다. 54번에 2번은 잘못된 이야기가 됩니다. 박스 내에서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접속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전선을 꼬아서 사용하게 되는 이 방식을 우리는 바로 쥐꼬리 접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와이어 커넥터를 이렇게 씌워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테이프로 감아주는 방법도 있게 되죠. 55번은 2번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또는 활선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사용하는 절연봉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 송전 선로에서 우리가 버킷카에 타서 여기서 막대기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와이어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와이어통은 전선을 밀어내는 긴 막대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저압 5궤 전기 설비의 내염 공사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염분을 우리가 막는 공사를 이야기하게 되죠. 첫 번째, 바인드선은 철제의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염분에 강하게 되겠죠. 철은 염분에 약하잖아요. 계량함 등은 금속재를 사용할 것,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가급적 금속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철제류는 아연도금 또는 방청도장을 실시할 것 맞고요. 네 번째는 동합금 것 또는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옥내 저압 이동 전선으로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에는 단심, 2심, 3심, 4에서 5심이 있다. 이때 공칭 단면적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캡타이어 케이블에는 들어가는 것은 하나하나 이 소선의 최소값은 0.75 제곱밀리미터보다 더 커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인류하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에 사용하는 애자는 무엇이 될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주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전주에서도 하나를 이렇게 매달게 되어서 인류하는 곳은 우리가 끝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끝나는 곳. 전선이 와서 끝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게 될 때 사용하는 것이 쭉 여러 애자가 매달려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애자를 우리가 현수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중 저압 개폐기를 생략하여도 좋은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문제를 쭉 보게 되면은 부하전류를 단속할 필요가 있는 개소,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면 안 되겠죠. 인입구 기타 고장, 점검, 측정, 수리 등에서 개로할 필요가 있는 개소, 여기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생략하면 안 되겠죠. 3번에 퓨즈의 전원 측으로 분기 회로용 과전류 차단기 이후에 퓨즈가 플러그 퓨즈와 같이 퓨즈 교환 시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해도 괜찮게 됩니다. 네 번째, 퓨즈의 전원 측은 생략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